네, 안녕하세요. 전산세무 2급 강사 차재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기출문제 113회 이론했고요. 실무 해설과 관련된 내용 순차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주식회사 파도상일이라는 곳에 우리가 전표를 할 텐데, 일단은 제13기로서 제조,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실무와 관련된 해설이다 보니까 직접 프로그램으로 실행하시면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문제 1번을 보시면은 일반 전표 입력입니다. 총 5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한 문제당 3점. 그렇기 때문에 총 15점이 배점이 되어 있죠.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 사이즈가 좀 커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3월 21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익 배당을 결의했다. 다음은 정기 주주총회 이사록이며 실제 배당금 지급일은 4월로 예정이 되어 있다. 단 이익 배당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2월 이익잉여금 계정을 사용하여 회계 처리할 것. 이게 의사록이 지금 하단에 첨부 자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요거 배당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렇게 약간 굵은색 표시로 되어 있죠. 보통주 1,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10% 그리고 배당 총액은 1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배당 총액 1억 원 그리고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현금 배당인 거죠. 그 다음에 그 하단의 내용 보시면은 이익 배당액의 10%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다. 이게 상법에 있습니다. 이익준비금 10%는 자동으로 적립을 할 것이라는 언급이 있죠. 이와 관련된 사항 우리 한번 3월 21일자로 회계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일반 전표 입력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일반 전표 입력 해당 페이지 한번 켜시면서 같이 기입해 보도록 할게요. 일자는 3월 21일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와 관련된 자원은 보통은 이익잉여금에서 나오기 마련이므로 차변에 우리가 차감할 사항은 2월 이익잉여금이에요. 375로 구성이 되며 이와 관련된 금액을 기재를 해야 할 텐데 얼마인 거죠? 일단은 현금 배당금 1억 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 그에 대한 10%로 1억 1,000만 원 우리가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우리가 현금 배당과 관련된 부채를 잡아야 되는 거겠죠. 미지급 배당금 265로 부채 상목으로 되어 있고요. 1억 원으로 기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 그리고 그 나머지에 대한 1,000만 원 순차적으로 기재를 하시고요. 이와 같이 3월 21일자에 대한 회계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이 띄워놓으면서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월 28일자 변경하겠습니다. 남이 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1,550만 원 중 700만 원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으며 잔액은 대표자 개인 명의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을 하였다. 우리 남일 상사에 갚아야 할 돈이 있나 봐요. 그런데 거기 중 700만 원은 그냥 단순한 그 법인 통장의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하였는데 이게 돈이 부족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대표자 명의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그 나머지 금액을 지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른 거다 보니까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 자체는 없어져야 돼요. 부채의 감소는 대변인 거죠. 차변인 거죠. 외상매입금 251 그에 대한 남일상사 거래처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1,550만 원 기재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의 지불은 보통예금 자산의 감소로 회계 처리를 해야 할 텐데 이게 보통예금으로 나간 게 700만 원. 그 다음에 그 나머지로는 사실 대표자가 갚은 거예요. 근데 대표자에 대한 이러한 그 처리를 우리는 보통은 가수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표자 있나요? 네, 있고요. 그에 대한 850만 원, 그에 대한 나머지 처리로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게 가수금 계정을 사용하고 거래처를 입력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가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다시피 발생했을 때에는 대변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 말은 즉슨 그 법인 차원에서는 이게 부채라는 뜻인 거예요. 부채를 갚기는 했지만 그걸 또 다른 부채로 차감한 것에 불과하다. 거의 돌려막기인 거죠. 근데 누구로 돌려막기를 했느냐? 대표자의 돈으로 돌려막기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와 법인은 별도의 객체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대표자의 돈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가수금 대표자로 이와 같이 처리를 한 거죠. 그 다음에 3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6월 25일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영업부 직원들의 CS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료 240만 원에서 원천징수 세액 79,200원을 차감한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을 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보통은 우리가 세후 금액으로 강사료라든지 모든 지불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지방소득세까지 합쳐가지고 109,200원. 근데 일단은 비용이 발생한 것 자체는 세전금액이기 때문에 강사료에 대한 이런 처리를 한번 차변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훈련비인 거죠. 그런데 영업부 직원의 교육훈련비이기 때문에 뭐 다른 코드가 있기는 하지만은 825라는 판매비 관리비 성격의 교육훈련비로 처리하겠습니다. 240만 원.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예수금을 잡아야 돼요. 예수금은 79,200원. 예수금이 그런 성격인 거죠. 내가 내야 할 나의 세금은 아니에요. 근데 남의 세금을 대신 내주는 거잖아요. 예수금인 거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 자산의 감소 240에서 79,200원을 차감한 게 보시면은 232만 800원입니다. 이와 같이 순차적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주의해줘야 할 사항은 이 영업부 직원이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800번대 교육훈련비로 처리를 해야 하는 거. 혹시라도 이게 생산부 직원의 교육훈련비라고 하면은 500번대로 처리하거나 그에 대한 앞자리 코드를 별도로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그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0일. 단기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전기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연홍의 주식을 모두 100만 원에 처분을 하고, 근데 취득가액이 50만 원이래요. 근데 100만 원에 처분하면은 꽤나 잘 받은 거죠. 대금에서 거래 수수료 등 제 비용 5만 원을 차감한 잔액의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다.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처분하는 것도 이게 어떠한 회계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어떠한 플랫폼을 거치기 때문에 비용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게 5만 원 들었대요. 그러면은 내가 100만 원을 처분을 했어도 실질적으로 내 통장으로 입금된 거는 수수료를 차감을 한 95만 원이 입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보통예금 자산의 증가 이와 같이 차변에 95만 원 적고요. 대신에 내가 돈을 얻은 대신 내가 보유하고 있던 단기 매매 차익을 이렇게 차감을 했기 때문에 단기 매매 차익,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은 없애줘야 된다라는 거죠. 얼마 없애주냐? 취득가액만큼, 더 정확하게는 장부금액만큼 없애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차익이 발생합니다. 45만 원만큼의 차익이 발생해요. 단기 매매 차익 처분 이익. 으로서 영업의 수익 항목으로 이와 같이 수익의 증가 대변으로 45만 원 기재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총익법으로 해주면 안 되냐. 보통예금을 95만 원이 아닌 100만 원, 단기 매매 처분 이익을 50만 원, 그 다음에 별도의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일단은 그렇잖아요. 회계는 중요하면은 구분합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다면 구분하지 않고 상기 처리를 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와 같이 95만 원, 45만 원으로 자연상계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5번 보도록 할게요. 5번 어디죠? 잠시만요. 5번 문제가 여기 있네요. 9월 5일자 제품 생산에 투입할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여 보관 중인 미가공 식료품을 수재민을 돕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였다. 잔 취득원가는 200만 원이며 시가는 21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우리가 원래 그 원재료를 보유하고 있었던 그 목적 자체가 뭐였죠? 여러분들 원재료 왜 이렇게 사용합니까? 구입합니까? 제품 생산하려고 우리가 원재료를 구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원재료를 제품 생산에 투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고 하면은 원재료에 대한 차감 처리와 기부금에 대한 비용 처리를 동시에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한 숫자를 뭘 적을 것이냐? 취득원가 200원이냐? 시가인 210만 원이냐? 취득원가입니다. 볼게요. 일단은 원재료부터 차감시켜 줄게요. 근데 이거 지금 보시면은 원재료가 여러 개 있어요. 153번대 원재료, 그 다음에 156번대 원재료, 분양과 관련된 159번대 원재료. 보통은 우리가 제품과 관련된 원재료는 153번 코드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만 원. 대신 이거 원재료 차감해 주실 때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할 점이 적요 처리란이에요.
보시면은 타기정 대체 원가명세서 반영분 8번이나 9번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요, 원재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구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품이 대체되면서 원재료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원재료가 없어진 건 맞기는 하지만 제품으로 대체가 된 건 아닌 거잖아요. 뭐 접대비라든지 기부라든지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대체가 되는 거라고 하면은 이는 원재료에서 차감이 되긴 했지만은 별도의 비용으로 매출 원가가 아니기 때문에 적요란에 반드시 이 코드를 걸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 953번, 200번으로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가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문제 2번 메인 매출점표와 관련된 그런 거래의 5가지 사항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문제당 3점, 다문서 문제이다 보니까 15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일반 점표 입력 항은 이렇게 삭제하시기로 하고 메인 매출점표 입력 페이지 띄우면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 1번 보겠습니다. 7월 17일자 비사업자인 개인 소비자 추미랑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아 아래에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하였다 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누군가한테 구입을 했는지 판매했는지 그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셔야 돼요. 제품을 판매했다? 매출이라는 거죠. 근데 현금으로 받았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라고 하면은 유형 중에서도 매출,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적격 증빙이 현금 영수증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하단에 부가세 유형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잖아요. 근데 매출에서 고르셔야 되고 현금, 그 다음에 과세이다 보니까 22번으로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일단은 하단에 좀 세부사항 좀 보도록 할게요. 공급가액이 48만원, 부가세 48,000원, 총 거래금액 52만 8천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품목은 적지 않고요. 공급가액 48만원. 이게 그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 같은 경우에는요, 공급가액란에 공급 대가를 기재해야지만 그게 자동적으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안분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적도록 할게요. 삭제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현가 22번. 공급가액란에 52만 8천원을 기재하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안분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거 어디였죠? 추미랑이라는 거래처가 이게 되어 있나요? 있네요. 240번으로 이와 같이 기재하고 이게 전자 여부는 사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이때나 의미나 있지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는 전자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금으로 받아 제품을 판매했다. 이렇게 1번 현금으로 처리를 하고 하단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대변에 대한 처리인데 외상매출금, 그 부가세 예수금 48,000, 제품 매출로서 404 매출의 발생 그 대변으로 기재하는 거. 이거는 뭐 무리 없이 자동 반영이 되어 있고 1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영업부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에어컨을 110만 원에 판매를 하고 근데 이거 지금 언제 취득해서 뭐 얼마나 감루가 잡혔는지 봐야 되겠죠? 뭐 언제 취득했는지 여부는 없지만은 취득가액이 25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150만 원, 장부금액 100만 원. 근데 이거를 110만 원에 판매를 했대요. 근데 어차피 부가세 포함이면은 10만 원은 부가세 예수금이다 보니까 그냥 장부금액 금액만큼 팔아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뭐 딱히 뭐 차익이라든지 뭐 차손 뭐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다. 별도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며 거래처 입력은 생략할 것. 이게 그냥 본인이 제품을 그냥 내가 사용하고 있던 에어컨을 판 거잖아요. 근데 이에 대해서 따로 증빙이라고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개인에게 반급했고 그 다음에 그 개인이 아무런 뭐 적격증빙 요청을 하지 않은 케이스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굳이 이에 대해서 그냥 FM상 이렇게 부가세 예수금을 신고 납부를 하는 거고요. 28일. 이거 건별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여기 품목란에 에어컨 판매라고 볼게요. 에어컨 판매. 공급가액은 100만 원인 거고 10만 원 기재하겠습니다. 거래처 입력 생략하라고 되어 있네요. 하지만 분계는 해야 되는 거죠. 장부상에 반영이 돼야 되다 보니까. 분계는 혼합으로 하겠습니다.
혼합으로 하고요. 이거 제품 매출 아닙니다. 제품 매출이라는 란 이거 삭제해 주실 텐데 뭐 삭제보다는 그냥 수정이겠죠. 에어컨이라는 비품을 판매를 한 거죠. 250만 원이었고 그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감누가 원래 자산의 차감으로서 대변 항목이었지만 없어지니까 차변이겠죠. 213 그래가지고 이거 얼마인 거야? 150만 원이었나요? 그 다음에 이거 돈 얼마나 받았죠? 현금으로 보통예금이었나요? 자산 볼게요.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다. 그러면은 보통예금 103으로서 110만 원. 여기 보시면은 이걸 딱 기재했는데 차변의 합계가 260, 대변의 합계가 26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차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기재하고 넘어가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8월 28일자 보도록 할게요. 해외 거래처인 LQ테크로부터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수입을 하면서 인천세관으로부터 아래의 수입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단 재고자산과 관련된 회계 처리는 생략을 할 것. 일단 그래요. 원재료를 수입을 하면요. 이에 대해서는 우리 그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과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판매자가 우리나라 세법상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세관장이 발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판매자가 어떤 세관이로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과 관련된 회계 처리, 과세 표준 이거 540만 원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은 수입 전자세금계산서는 말 그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한 그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54만 원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8월 28일자. 이거 어떤 거죠? 수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입 중에서도 수입에 해당하는 지금 55번 란. 그 다음에 공급가액으로는 540만 원. 부가세 54만 원. 인천세관. 그 다음에 전자 여부에 여표시하시고 분계로는 현금으로 납부니까 현금으로 1체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굳이 이렇게 할 거 없다. 그냥 이거 혼합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일단은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54만 원이 차변으로 발생했고요. 대변에 101이라는 현금으로 할게요. 그냥 현금이라고 하는 게 직접적으로 나간다는 거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굳이 현금이라는 분계보다는 혼합으로 해가지고 두 개의 두 줄로 제가 처리를 해봤어요. 물론 현금으로 하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 문제 4번 9월 2일자. 사내 행사를 위하여 영업부 직원들에게 제공할 다가류를 구입하고 법인카드, BC카드로 결제를 하였다. 한번 보겠습니다. 과자나라에서 지금 9월 2일자에 110만 원어치 구입을 했는데 영업부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비 차원이기 때문에 이는 부가세 공제 대상이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9월 2일자 카드 과세인 거죠. 왜냐면은 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졌고 적용증명이 카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다가라고 하는 게 뭐 면세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과세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카과. 그 다음에 공급가액 란으로는 110만 원. 그 다음에 과자 나라 기재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해야 되니까 어떤 카드인지 BC 카드다. 이렇게 세 번째 기재하고 분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보통은 BC카드나 여타 카드는 미지급 비용이라는 혹은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로 처리를 합니다. 보통은 그 신용카드라고 하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깔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혼합으로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대체점표로 나오는 그 차변의 그 원재료를 보시면은 이거는 그냥 디포트 값에 불과해요. 기본값. 그렇기 때문에 이를 811이라는 그 영업부 사원의 그 복리후생비 식대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지급금으로서 이거는 거래처 코드를 BC카드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까지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할게요. 9월 11일자
공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지난 4월 2일에 주식회사 오성기계와 체결한 기계장치 공급 계약에 따라 절단 로봇을 인도받고 시험 가동을 완료했다. 오성기계에서 우리가 기계장치를 계약하고 인도받고 시험 가동까지 완료했다. 그 얘기인 거죠. 잔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을 하고 아래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받았다. 받았습니다. 9월 11일자로 2,200만 원. 지금 보시면은 계약금이 200만 원, 잔금 지급일이 9월 30일인데 2천만 원이래요. 30일 이내에 인도 후 가공이 완료된 때 지불한다. 근데 문제에서 시험 가공을 완료하였다라는 언급이 있기 때문에 완료된 때가 지금 9월 10일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200만 원에 대한 값을 모두 하나의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보시겠어요. 200만 원 계약시가 언제인 거죠? 4월 2일자 말하고 있는 거죠. 한번 문제에 대한 내용을 모두 숙지한 것 같고 기재하겠습니다. 9월 11일. 근데 뭐 이거 기재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은 전자세금계산서 하단에 이거 나온 거 그냥 그대로 따라해 주시기만 하면 되잖아요. 기기장치는 과세재상인 거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그 적격증빙이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과세 51번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2,200만 원, 그래서 2천만 원, 200만 원, 오성기계 그리고 전자여부에 표시하시고 이거는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되는 거겠죠? 왜냐면은 그에 대한 결제가 딱히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나눠지진 않아요. 기계장치인 거고요. 원재료 기계장치로 돌려야겠죠? 네, 206으로 돌렸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기존에 먼저 받은 그 선수금으로서의 그 계약금을 먼저 까주셔야 돼요. 선수금. 그렇죠. 내가 재활에 인도하거나 혹은 용역을 제공 완료하지도 않았음에 불구하고 미리 받은 돈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받은 내 입장에서는 선수금 부채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에 대한 대가를 모두 지불을 하고 기계장치라는 다른 자산으로 이렇게 전환을 했기 때문에 선수금이라는 부채는 이제 까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그 보통예금 성격의 2천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기재를 했고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 자산의 감소 2천만 원 이렇게 차감시켜주는 것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예금 원래 이거 하나은행, 국민은행, 은행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보통. 근데 보통예금에 대한 그 거래처가 도대체 어디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굳이 이에 대한 수정을 하실 필요 없이 그대로 거래처는 놔둔 상태로 다음 문제로 스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0점짜리인데요. 이게 지금 첫 번째 문제가 4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4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가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신고한 게 이게 2점짜리이기는 한데요. 이 세 번째 문제가 거의 풀이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거 여러분들 못하시는 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1, 2번만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1, 2번이 다소 어렵습니다. 한번 자세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에 한정하여 주식회사 파도상에는 음식점 업원만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가정한다. 이게 원래 그 도소매하고 제조업하는 그런 사업장이었잖아요. 근데 가정은 조금 달리한데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4년도 제1기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작성을 하시오. 보겠습니다. 매입자료 이거 세 가지인데요.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계산서를 받은 거, 신용카드를 받은 거, 농업인 매입 일단 구분란을 맨 처음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왜냐면요. 이 중에서도 농업인에 대한 매입은 어떠한 증빙도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증빙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냥 계산서나 신용카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겠죠. 근데 증빙이 없다. 김업으로부터 그냥 일반 개인에게 구입을 한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건이 딸리다 보면요. 거래처에서 물건이 없다고 하면요. 이와 같이 어부한테도요. 구입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와 같이 농업인으로부터의 증빙 없는 구입은 제조업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 사람 지금 음식점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어부에게 구입한 이 세 번째 거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만 기입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 일단은 이거 한번 기입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그 두 번째 탭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부속명세서 첫 번째라는 보시면은 끝에서 다섯 번째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가 있어요. 이거 클릭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 지금 1기 확정이라고 되어 있죠. 4월부터 6월.
그 다음에 지금 그 매입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F2 누르셔가지고 은성이라고 기재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탭에 들어가셔가지고 F2 누르시고 이도식 자재 기재하시고 일단 두 가지 거래처는 불러왔어요. 첫 번째 은성부터 기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취득일자 다 나옵니다. 문제상에 주어진 자로 그대로 기입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구분란에 계산서, 물품명, 야채, 수량 250개, 매입가액 102만원, 공제율 이거 얼마인 거죠? 음식점업, 그 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106분의 6입니다. 3번으로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주식자재 보도록 할게요. 2024년도 4월 30일 신용카드, 물품명 생닭, 수량으로는 300마리, 매입가액으로는 183만원, 마찬가지로 공제율 6, 세 번째 하고요. 이래가지고 각각의 의제매입세액을 계산을 했어요. 57,000원, 두 번째로는 103,000원. 근데 다 기재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의제매입세 같은 경우에는 확정신고 기간에 정산을 해야 돼요. 예정과 확정을 합산을 해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그 해당 과세 표준의 일정 퍼센티지만큼을 매입가액으로 이렇게 초과하진 않았는지 한번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하단에 어디 있죠? 잠시만요. 여기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정본 과세 표준 얼마인 거죠? 8천만 원. 제가 예정 때 매출을 8천만 원 했나 봐요. 그 다음에 확정 때 과세 표준이 6,500만 원이라고 하네요. 이와 같이 8천만 원, 9,500만 원을 각각 기재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24년도 상반기의 매출액만 합치면은 1억 7,500만 원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래요. 1억 7,500만 원 우리 매출 발생시켰어요. 그런데 이 금액을 모두 하는 게 아니라 한도율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요. 근데 법인사업장은 50%라고 가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억 7,500에서 50%를 곱했더니만 8,750만 원이더라. 이거랑 뭐랑 비교하느냐? 올해 구입한 거랑 비교를 한다. 이 말이다라는 거죠. 근데 단기 매입액이 285만 원이던가요? 한번 계산해 보면은 102만 원, 그 다음에 183만 원. 뭐 285만 원은 맞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단기 매입액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확정신고 기간에 발생한 매입액뿐만 아니라 예정신고 기간 안에 발생한 매입액도 우리가 여기 란에 기재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한도액이라고 계산된 이 8,750만 원도 잠시만요. 이것도 지금 6개월치에 대한 50%인 거잖아요. 그럼 단기 매입액도 6개월치에 대한 수치가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정 거래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예정에 대한 매입액이 그대로 이렇게 문제상에 이렇게 주어져 있진 않아요. 되게 더럽게 있는데 보시면은 세 번째 란에 1기 예정 신고 시 의제 매입세액은 75,000원을 공제를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봅시다. 1기 예정 때 매입액이 X라고 쳐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06분의 6이었죠. 그래가지고 75,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겁니다. 그럼 매입액이 이거 얼마냐고요. 75,000원에 곱하기 106 나누기 6을 하면요. 132만 5천원. 이게 예정신고 기간 안에 매입액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132만 5천 원에다가 올해 발생한 매입액 이거 얼마인가요? 285만 원을 가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기 매입액의 금액에 나올 거는 285가 아니라 417만 5천 원.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 417만 5천 원하고 8,750만 원을 비교한다. 근데 보통은 단기 매입액이 적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1억 7,500을 하는데 거기에 반에 8,750만 원인데 이 금액만큼 원재료를 더 이렇게 구입을 한다? 일반적인 제조업이나 음식점업에서는 보통은 원가율이 그 정도로 나오지는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의제매입세액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부담하지 않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혜택이거든요. 근데 이런 점을 약간 조금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매입 자료를 사온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요. 이게 매입액이라고 하는 게 8,750만 원을 초과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 경우도 발생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한도를 만들어 둔 건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매입액이 높지 않았어요. 417만 5천 원.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106분의 6을 때린 값이 236,320원이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값은 6개월치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이미 공제받은 75,000원이었나요? 한번 봅시다. 75,000원을 차감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3개월치에 대한 정산분은 161,320원. 이 금액이다라는 거죠. 저장까지 누르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봤고요. 1번 문제가 다소 어려웠어요. 4점짜리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 정도면은 그냥 넘어가야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2024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를 작성을 하시오. 다음의 자산은 모두 감가상각 대상에 해당이 된다. 이런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은 문제 자체가 지금 뭐 업무용 승용차, 그 다음에 건물, 신축공사비, 포장기계라고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요, 이게 즉시 그냥 비용 처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이게 모두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다라는 가정이 이와 같이 문제상에 반드시 주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세 가지가 모두 여기에 들어갈 사항이구나. 수험자가 판단하고 기재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굳이 우리가 프로그램상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말 그대로 승용차인 거고, 건축물, 포장기계는 비품이잖아요. 아니면은 기계 장치라는 개정 과목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기재하면 된다고요. 딱 그 정도만. 왜냐면요, 이게 다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요, 이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을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일반 매입액과 그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고정자산 매입액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분리를 해야 돼요. 그런 목적으로라도 이와 같은 부속명세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다 기재를 합니다. 네. 2번은 이렇게 풀이하도록 하고 3번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 4번 결산 정리사항 이와 관련된 것도 5문제, 한 문제당 3점, 5문제에 3점이면 15점인 거죠.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할 텐데 이거 굳이 뭐 일반전표 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풀이하도록 할게요.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정기예금 단기분 경과이자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월할 계산할 것. 왜냐면요, 우리 원칙적으로 월할 계산이 아니라 일할 계산을 합니다. 일할 계산이 훨씬 더 정확한 값을 산출해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산의 편의상 그냥 월할 계산해라. 그런 얘기인 거죠. 일단은 3천만 원이라는 예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24년도에 발생한 미수이자는 얼마인가? 지금 12개월 중에서요, 4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3을 뺀 9개월이 이자 수익 대상이 되겠죠. 여기다가 3.4%를 때리면 올해 기간에 해당하는 귀속분이 이렇게 계산이 된다. 얼마인 거죠? (76만 5천 원) 이건가요? 그래가지고 이거 여러분들 그냥 쫙 계산해가지고 그냥 미수이자, 그렇잖아요. 일단은 발생분에 해당하는 거는 이자 수익으로서 수익에 대한 대변으로 이와 같이 기재를 해야 돼요. 근데 아직 발생하긴 했는데 돈을 못 받은 케이스이다 보니까 미수이자라는 자산으로 일시적으로 관리를 한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시면은 일반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2024년도 말 현재 보유 중인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결산일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여러분들 보시면은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비유동 자산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매도 가능 증권은 유동 자산과 비유동 자산의 코드가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매도 가능 증권은 그 투자 자산에 해당하는 유동 자산, 비유동 자산이라는 거거든요. 이에 대한 거 여러분들 그 개정 과목 코드 하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회계관리 중에서도요, 여기 어딨죠? 개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이라고 해보고, 여기 보시면은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한번 검색해 볼까요? F2 누르셔가지고 매도 가능 증권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당좌 자산에 있는 매도 가능 증권 1, 2, 3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엔터
키를 누르시면은 투자 자산에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당좌 자산은 유동 자산인 거고 투자 자산은 비유동 자산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문제상에서는 비유동 자산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매도 가능 증권의 코드를 설정하실 때 그 두 번째에 있는 매도 가능 증권 178로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매도라고 해가지고 그냥 첫 번째 한다? 그런 답은 틀렸다. 네. 뭐 그냥 볼 것도 없이 틀린 거죠. 23년도 회계 처리는 적절하게 되었다. 23년도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500만 원에 취득을 했는데 600만 원이라는 공정가치로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100만 원의 자본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자본이죠. 그 다음에 24년도에는 오히려 600만 원에서 480만 원으로 120만 원어치의 자본이 감소를 했어요. 그 회계처리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일단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이게 비유동이든 유동이든 자산인 거잖아요.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자산을 차감시키는 거기 때문에 대변으로 위치시켜 주고요. 120만 원 깐다. 이 120만 원대야 차변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평가 이익으로서 작년도에 잡힌 걸 먼저 까고 100만 원을 먼저 깐 다음에 평가 손실에 해당하는 나머지 20만 원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까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회계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2024년도 11월 중 캐나다 ZF사에 추출한 외상 매출금 이게 10만 달러인가요? 25년도 1월 15일에 외화 통정으로 회수될 예정이며 일자별 기준 환율은 다음과 같다. 일단은 여러분요, 수출하는 경우에는요, 수출 신고 일자가 의미가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선적일을 기준으로 한 기준 환율을 적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24년도 기준으로 발생 시점에 수익이 발생 시점에는요, 환율이 10만 달러에 920원이 곱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우리나라 원화도 아니고 달러이기 때문에 이게 24년도 말에 정산을 해야 된다. 정산을 할 때 12월 31일자에 950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이게 늘었다라는 거죠. 이게 는 게 값이 늘어서 는 게 아니라 환율 자체가 920원에서 950원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30원에 해당하는 차익만큼 10만 달러에 곱해주시면 이거 얼마인 거예요? 얼마죠? 300만 원.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나라 회계 프로그램 상으로는 원화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상매출금이라는 FZ사에 대한 거래처 이와 같이 해주고서 300만 원 늘었다. 근데 이게 외화가 이렇게 환산이 됐는데 이익이 발생해가지고 이렇게 발생한 거더라. 이와 같이 그에 대한 영업의 수익도 대변에 기재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2024년도 제2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데이터는 무시하래요. 네, 12월 31일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을 정리하는 회계 처리를 하지요. 단 납부세액은 미지급세금, 혹은 환급세액은 미수금, 경감세액은 자비익, 가산세는 세금과 공가로 회계 처리를 한다.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조금 크게 잡겠습니다. 일단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격인가요? 자산부채 자본 중에서 어떤 거죠? 부채예요. 내가 판매를 할 때 10%만큼 추가적으로 받았긴 했지만은 그는 나의 매출이 아니라 내가 나중에 부가세 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납부해야 할 예수금 성격의 남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돈을 주고 10%만큼 돈을 주고 하긴 했지만은 그것이 비용 처리되는 것도 아니고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10%만큼 부가세를 따로 납부한 것에 불과해요. 근데 내가 사업자라고 하면은 이것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자산 성격인 겁니다. 근데 이제는 이걸 까야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요, 이 예수금이라고 하는 거,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확정신고 기간이 지나면은 내가 납부를 하거나 혹은 환급을 받으로 인해 가지고 부채 자산에 대한 나의 의무 혹은 나의 권리가 없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 예수금은 이렇게 부가세 예수금 부채 감소 824만 원 없애주니까 차변인 거겠죠.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의 경우에는 이제 나의 자산이 없어지는 거죠. 640만 원.
근데 내가 뭔가 잘못을 했어요. 가산금. 여기서 가산금은 세금과 공가로 처리한다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세금과 공가는 비용의 발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변으로 잡습니다. 84,000원. 그 다음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홈택스로 직접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에 대해서는 자비익이라는 이익의 발생 대변으로 10,000원으로 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금액이 딱 떨어지진 않아요. 차액이 차변에서 나면요, 이거는 환급금일액이라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차액이 대변에서 나면은요, 이거는 미지급 세금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 어디서 납니까? 아무래도 부가세 예수금이 더 크기 때문에 대변에서 날 것 같기는 한데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보겠습니다. 얼마죠? 191만 4천원. 이게 부가세 미지급 세금으로 우리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라는 거예요. 납부세. 이렇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 5번. 결산일 현재 무형자산인 영업권의 정기말 상각 후 미상각 잔액은 2억 원으로 이 영업권은 작년 초 1월에 2억 5천만 원에 취득을 한 거다. 이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회사는 무형자산에 대해서 5년간 월할 균등 상각을 하고 있으며 계산 시 1월 미만은 1월로 간주한다. 지금 보시면은 작년 1월에 23년이라고 합시다. 24년이니까 1월에 2억 5천에 이렇게 구입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이게 무형자산이긴 하지만 감가상각해야죠. 그러면은 23년도 12월 달에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5년간 균등상각이다 보니까 2억 5천에서 5 하면 얼마입니까? 5천만 원만큼 1년간 상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장부금액 자체는 이게 지금 2억 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별다를 게 있겠습니까? 감가상각비, 감가비라는 비용의 발생 5천만 원 차변에 기재를 해주시고 대신 이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직접법인 거잖아요. 따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권이라는 이 자산 자체가 그대로 대변에 기재가 돼가지고 이렇게 차감을 해주시는 회계 처리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별다를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1월 미만은 1월로 간주한다. 1월 초가 1월 1일에 될 수도 있고 1월 5일도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미만이라 할지라도 1월이다 보니까 1월까지 합산해가지고 11개월에 플러스 1을 하면은 12개월이잖아요. 그렇게. 그 다음에 문제 5번 보시면은 24년도 귀속 원천징수와 관련된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이거 15점입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24년도 5월 귀속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을 하지요. 단 아래 주어진 자료만을 이용하여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고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서 불러오는 자료는 무시할 것. 이게 원래 순서는 그렇습니다. 실무에서는요. 급여자료 입력을 먼저 해요. 그 다음에 이해사항 신고서는요. 그 내용을 직접 기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자료 입력에 기입된 내용을 자동으로 이렇게 불러와요. 그게 순서거든요. 근데 지금은 문제만을 위한 문제이다 보니까 급여자료 입력 메뉴 이거 불러오는 거 상관없이 문제상에서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서상에 그냥 기재 때려 넣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숫자를 넣어야 할까 보겠습니다. 일단은 새롭게 하고 지금 첫 번째, 위의 급여 내역 중 식대 및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네. 두 번째, 5월 귀속 급여 지급일은 6월 5일이다. 그 말은 즉슨 5월 귀속 6월 지급으로 조회기간을 이와 같이 설정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귀속과 지급은 회사마다 다 사정상 다 다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문제가 구성되어 있냐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조회기간을 이렇게 자유롭게 설정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인 거겠죠. 혹시라도 5월 귀속 지급일이 그냥 해당 말일자에 급여가 지급이 된다. 이렇다고 해봐요. 그렇다고 하면은 5월, 6월, 6월이 아니라 5월 귀속, 5월 지급으로 죄다 5로 숫자를 반영해 주시면 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6월 달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지급일자가 1개월 미뤄진 6월 달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사항 보도록 하실 텐데 서지은 중도퇴사자입니다. 2024년도 5월 31일까지 근무 후 중도퇴사하였다. 그러면은 중도퇴사한 거에 대해서 이거 반영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중도퇴사 했어요. 그럼 1월부터 4월자 있고 5월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1월부터 4월까지의 총 지급액이 1,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환급액이 지금 보시면은 소득세만 20만 원이라는 거죠. 마이너스. 그리고 이 5월 달에 발생한 서지은 씨의 270만 원은 이렇게 기재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이게 그래요. 중도퇴사하는 사람은요, 중도퇴사하는 월일자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그냥 해당 연에 해당하는 지난날 언제인 거죠? 1월부터 4월인 거죠. 그때까지의 급여를 기준으로 그냥 간이로 연말정산을 해요. 우리는 그것을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이게 기납부로 20만 원이 발생하긴 했지만 연말정산을 때려본 결과 모두 환급이더라. 그래서 20만 원으로 이렇게 기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퇴사하는 판에 뭐 원전세를 따로 이렇게 발생시키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일단은 중도퇴사자에 대한 거를 왜 이렇게 구분을 했느냐. 란이 다 달라서 그래요. 중도퇴사자란에 이와 같이 기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올해 발생한 5월분에 대해서는 270만 원이라는 이 금액이 있기는 한데 이걸 적어야 된다는 거죠. 발생분은 당월란에. 그리고 이 사람뿐만 아니라 김성현 씨도 있다 보니까 260만 원에 대한 것도 넣어야 되기는 하는데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그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에는요. 합계액을 넣습니다. 620만 원을 넣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따로 구분하지 않아요. 이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는 우리 회사에 근로소득으로 몇 명이 있었고 총 지급액이 얼마고 소득세가 얼마인지 숫자에 대한 정보만 기재하지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요. 인적사항이 들어가는 거는 지급명세서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620만 원인데 이거 자가운전 보조금 없습니다. 차감해요. 미제출 대상이라고 해가지고 자가운전 보조금 없애잖아요. 넣지 않잖아요. 그러면 620만 원에서 20만 원이 차감이 된 600만 원만 기재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9만 원 기재하고 9만 원 넣고 20만 원 넣으면 총액으로서 나중에 나오는 거는 11만 원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문제상에 여러분들 기재하셔야 되겠습니다. 1번이 다소 어려워요. 5점짜리이기는 한데 이거 거의 10점으로 해도 될 만큼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그 2번 보시면은 이거는 따로 기재하진 않고 사실 판단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춘식 대리 2024년도 4월 21일 중도 입사인 거죠. 그러면 혹시라도 그 이전까지 2024년도에 전 근무지가 없는지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개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24년도에 어떤 소득이 발생했고 그 소득을 근로소득이라고 하면은 뭐 전근무지 여부에 상관없이 합산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도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합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설비공업사라는 곳에서 4개월간 일했습니다. 가산해야 된다는 말이 있겠죠. 그래서 현 근무지에 대한 정보 기재하고요. 전 근무지에 대한 정보 기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버릴 정보는 하나도 없어요. 현근무지 대역 보시면은 급여 총액 넣어야 되고요. 기납부세액 적어야 됩니다. 지방소득세도 기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전 근무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 설비공업사 기재해야 되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기재해야 되고요. 근무기간 다 적어야 됩니다. 여기 보험료에 대한 내역 나오죠. 사실 연금, 건강, 고용, 산재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 100% 부담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거는 3대 보험밖에는 없어요. 근데 건강보험료, 장기요양 이거 세트인 거고, 연금 있고, 고용보험 있고, 이거 3개면은 거진 다라는 거죠. 왜냐면요, 이게 고용보험료나 건강, 이거는요, 소득공제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인데 전근무지라고 해가지고, 이게 빠져야 되느냐?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근로소득도 들어가면은 총급에 대한 정보도 들어가면은 소득공제도 다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득세 결정세액이라는 건데 39만 8천 원. 이거 여러분들 혹시 기납부와 결정세액을 구분하실 수 있나요? 기납부세액 땡땡. 그 다음에 결정세액 땡땡. 그 다음에 여기서 차가감 납부세액.
이게 기납부세액이 예를 들어가지고 100만 원이라고 해봐요. 그리고 결정세액이 30만 원이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게 납부세액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70만 원으로 돼 있으면 환급이거든요. 이 말은 즉슨 기납부세액이 먼저 결정이 돼요. 왜냐면요, 우리는 달달이 급여를 받을 때마다 소득세라고 하는 것을 납부를 합니다. 12개월간 납부한 그 소득세를 합쳐놓은 게 기납부세액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잖아요. 연말정산은 소득세 누진세율 6%에서 45%가 부과가 됩니다. 근데 그거는 그 기납부세액으로서 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그 세액 계산 구조가 달라요. 그렇다고 하면은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정세액을 연말정산을 통해 가지고 계산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원래는 3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인데 100만 원만큼 과다하게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 차익에 해당하는 70만 원을 환급해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은 그래요. 환급세액이 발생했거나 납부세액이 발생해가지고 결정세액 30만 원만큼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결정세액만큼 환급될 여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236만 8,370원, 39만 8천 원을 합산한 금액을 한도로 환급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물론 환급 처리뿐만 아니라 납부할 세액을 차감하는 역할도 할 수 있겠죠. 두 가지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 국무지에 대한 소득세가 기납부세, 결정세 이렇게 두 가지 정보가 있다고 하면은 기납부세액 쓰면 안 돼요. 결정세액이 최종값입니다. 근데 여기는 결정세액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가족사항을 보시면은 함춘식, 근로자 본인에 대한 건데 근로자 본인은 나이 소득 보지 않아요. 근데 무주택 세제도라는 말이 언급된 걸로 보아 이게 주택과 관련된 공제가 나오겠구나. 그거 유추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함덕주 부모님인데 50년생이시면 이거 몇 살이신가요? 2024년도를 기준으로 74세. 그러면은 이분이 지금 기본공제 나이는 됐고 소득 봐야 되는데 이른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잖아요. 저희는 분리과세, 비과세, 분류과세 다 차감하고 종합소득이 되는 소득만 가지고 소득금액이 100만 원인지 여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분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4,3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소득이 된다. 나이도 된다. 그렇다고 하면은 150만 원, 그 다음에 70세 이상의 그 추가적인 공제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거고, 부모님, 이거 있네요. 또 있네요. 근데 여기서 3살 차이라 할지라도 71세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150만 원 기본 공제에다가 이거 70세 이상 추가 공제. 근데 비고란에 그 보시면은 복권 당첨 소득이라고 해가지고 500만 원 있어요. 이 5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이거 100만 원 초과했다.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복권 당첨 금액은요,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여러분들 복권 당첨되면요, 세금 엄청 내잖아요. 로또 당첨돼가지고 세금만 몇 억을 냈다, 몇십억을 냈다,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근데 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종합과세로 이번에 종소세 신고를 해가지고 기납부했던 그 세금 자체를 이렇게 환급받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있어요. 근데 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종소세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 말은 즉슨 기납부했던 그 복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다는 소리이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소득이 맞다.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되는 거고, 그다음 함경리 씨라는 누나분입니다. 사실 누나분이 지금 88년생으로 한창 그 경제활동을 할 그럴 시기인 거잖아요. 얼마입니까? 36살. 근데 이분이 중증 장애인이래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요,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본인 스스로 이렇게 하지 못해요. 돌봄이 필요하다고요. 그렇게 나이는 보지 않는데 소득은 봅니다. 그렇죠? 근데 소득도 없대요. 그러면은 분리과세 대상, 그런 거 상관없이 일단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거고, 장애인 공제, 이게 200만 원 되는 거고. 근데 장애인도 이게 분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중증 환자가 이거 하면 3번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거 선택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024년도 연말정산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연령 보고요, 소득 봅니다. 함덕주 씨 보도록 할게요. 보장성 보험료 50만 원 이거 가산 가능하겠죠? 하지만 저축성 보험료는 안 됩니다. 저축성은 말 그대로 일정한 이자를 플러스하고 나중에 이렇게 거의 저축은행에 이건 같은 보험이거든요. 보험도 아니죠. 그냥
저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X표 치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 이거 모두 한도 100만 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구분란 다시 하셔가지고 70만 원 기재하시면 돼요. 물론 나이, 소득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둘 다 공제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의료비도 마찬가지로 나이 보지 않고요. 소득 보지 않습니다. 뭐 아픈데 소득이 얼마나 됐건지 간에 나이가 얼마든지 건지 간에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임플란트 비용 가능하고요. 보청기 가능하고요. 치료를 위한 치료를 위한 한약이면 가능하고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치료 목적으로 지출하였다. 이게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있고 의료비 세액공제도 있는데 이게 중복이 가능하느냐?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거 넣어도 되느냐? 넣어도 된다. 중복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렇게 가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신용카드 사용액 보시면은 나이 요건은 보지 않지만 소득 요건은 봅니다. 근데 이 부양가족 그 다가 나이도 되고 소득도 돼요. 보시면은 함춘식 본인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액인데 대중교통은 오히려 그 30% 공제율로 더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따로 분리를 해야 되는 거고 아파트 관리비 이거 안 돼요. 동거적 의료비 이건 가능하죠. 아파트 관리비 아닙니다. 왜냐면요.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서도 뭐 중고차, 신차 구입 비용이라든지 혹은 보험료라든지 내지는 어떠한 뭐 제세 공과금 그런 거 안 되거든요. 왜냐면요. 국가에서 알아차릴 수 있는 거 혹은 취득세로서 국가로 알아차릴 수 있는 거 혹은 뭐 중복공제 되는 거 죄다 안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 아파트 관리비가 그중 하나예요. 그래서 뺍니다. 그 다음에 함덕주 아버지에 대한 건데 전통시장 사용분 이거는 뭐 30%니까 따로 분리하고 체크카드 600만 원으로 얼마죠? 500만 원으로 기재하시면 되겠네요. 월세 임대인 오고동시 아파트 84제곱미터 월 60만 원. 근데 지금 24년도 1월부터 시작했으니까 60만 원에 11개월 하면 이거 얼마인 거죠? 720만 원이던가요? 여기에 일정 퍼센티지만큼 거의 한 달에 해당하는 월세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보셨다시피 무주택 세대주잖아요. 그럼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 이와 같이 뭐 이렇게 지금 이번 문제가 사이즈가 크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10번 문제 여러분들 이렇게 다 반영해 주시면은 뭐 무리 없이 풀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113회 실무와 관련된 풀이 진행하였고 수고하셨어요. 종료하겠습니다.